사실 아직까지 위고비가 사용된 지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약을 장기간 사용하다 보면은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는 우리가 아직까지 모르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대로 사용했다고 혹시라도 나중에 덜컥.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과학의 요즘껏 혜지입니다. 꿈의 비만약이라 불리는 위고비 들어보셨나요? 요즘 약으로 살이 빠진다는 비만 치료제 연구가 아주 핫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원리로 살이 빠지는 건지, 다이어트를 하고 싶은 누구나 써도 되는 건지 사심담아 너무 궁금합니다. 함께 오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전문가분은요, 이화여대 약대 김명규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화여자대학교 약학대학에서 임상약학을 연구하고 있는 김명규입니다. 저는 효과적이고 안전한 약물 사용을 연구하고 환자에게 최적의 치료 전략을 찾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약물의 사용과 관련된 중요한 이야기를 여기 있는 진행자분과 그리고 여기 학생분과 같이 나눌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와,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다른 영상을 보니까 학생들이 교수님한테 미모라고 표현을 네. 하더라고요. 그 미모라는 단어가 너무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쵸? 잘 어울리시는 것 같죠? 네, 그럼 오늘의 학생 패널도 소개해야죠. 곡선초등학교 6학년 이여진 학생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에서 온 국선초 6학년 이여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학교에서 과학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과학을 쉽고 재미있게 설명해주는 요즘 과학에 나오게 되어 진짜 너무나 기뻐요. 네,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여준 학생은 학교에서 방송반 활동도 한다고 하던데 방송반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저희는 아침 방송과 그리고 저는 카메라 담당이기 때문에 여러 명 카메라 촬영과 그리고 이제 방송할 때 조명 켜는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분의 전문가분이 오셔가지고 또 오늘 촬영이 기대가 되네요. 그럼 바로 오늘의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진 학생은 위고비 들어본 적 있나요? 네, 저도 뉴스에서 꿈의 다이어트 약, 위고비 신드롬이라는 말들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고비를 사용하면 진짜 먹고 싶은 걸 내가 다 먹고도 다이어트가 되는지 궁금해요. 그래서 비만으로 건강 문제가 생기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치료제가 나와서 진짜 다행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걱정되기도 합니다. 맞아요. 이게 안전하게 사용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오늘 자세히 알아보면 좋겠네요. 교수님, 그러면 예전에도 다이어트 클리닉 이런 데서 비만 약, 다이어트 약 이런 게 있었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 위고비 이런 다이어트 약은 예전 약들이랑 어떤 게 다른 건가요? 비만 치료제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한데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약 중에서 대표적인 것으로 이제 식욕 억제제를 꼽을 수가 있어요. 이것과 지금 최근에 개발된 아까 위고비라고 얘기를 했던 그런 약물들과 비교를 지금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기존의 식욕 억제제는 주로 교감신경이라는 것을 활성화시켜 가지고 식욕을 줄이는 작용을 했는데 그러면 여진 학생이 공부라든지 놀이에 이렇게 집중을 하고 있을 때 배고픔이라는 것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네. 근데 잘 느껴지지는 않죠. 네, 뭔가 계속 집중하고 있을 때 배고픔이 잘 느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저도 작년 11월 달에 수영 대회를 처음으로 나가게 됐는데 그때 제가 아침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배고픔을 못 느껴서 초코바 하나 먹고 버텼던 적이 생각이 나네요. 이게 교감신경이 활성화돼서 제가 배고픔을 느끼지 못했던 거군요. 이제 이해가 되네요. 그렇죠. 이게 교감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뇌에서 배가 고프다라고 하는 그런 신호를 조금 전달되지 않도록 막아서 배고픔을 못 느끼게 하는 게 교감신경이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여진 학생이 막 놀다 보면은 이제 배고픔도 있지만 잠도 잘 안 오고 그리고 심장도 좀 빨리 뛰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교감신경계를 흥분시켜주는 기존의 식욕 억제제 같은 경우에는 불면증을 유발하거나 아니면 심장을 좀 빨리 뛰게 하는 그런 부작용도 있고 또 이게 장기간 복용을 하다 보면은 점차 효과가 떨어진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만을 치료하려면 조금 오랫동안 약을 복용을 해야 하는데 기존의 약물은 그런 측면에서 조금 부적합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반면에 이제 위고비라고 하는 거는 최근에 개발된 GLP-1 수용체 작용제라는 건데 어려운 거 그냥 다 무시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원래 몸에서 나오던 호르몬이라는 것을 이용해가지고 작용하는 약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진 학생도 밥을 먹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배가 부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예, 그것을 이제 느끼게끔 해주는 게 GLP-1이라고 생각해 보면 되겠고, 지금 만들어진 위고비와 같은 약물들은 이런 GLP-1이 조금 더 강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체중 감소시키는 효과가 기존의 식욕 억제제보다 훨씬 더 좋다라고 알려져 있고, 원래 또 밥을 먹고 나면은 혈당 수치가 올라가잖아요. 네. 이것을 또 낮춰주는데 GLP-1이 작용하기 때문에 이 지금 현재 만들어진 위고비와 같은 약물들이 또 혈당을 낮춰주는 효과도 있어요. 그래서 당뇨병을 예방하거나 아니면 치료해 주는데도 조금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약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걸 그냥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은 이제 식욕 억제제 같은 경우에는 운동할 때처럼 흥분해서 배고픔을 잊게 해주는 그런 느낌이라면은 새로 나온 GLP-1 작용제 같은 경우에는 서서히 뭔가 배가 부르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느끼게끔 해주는 그런 약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와, 교수님 설명을 들으니까 위고비 같은 약들이 어떻게 살을 빠지게 하는지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찾아보니 매일도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씩 주사 한 번으로 진짜 다이어트가 된다는데 정말 신기해요. 이런 약들을 누구나 원하면 저도 사용할 수 있을까요? 뭔가 마법 같은 약같이 느껴지겠지만 이게 단순하게 살을 빼기 위해서 사용하기보다는 앞에서 얘기했듯이 비만 치료제거든요. 그래서 비만으로 인해서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우리가 살이 찌다 보면은 당뇨병도 생기고 고혈압도 생기고 환자들의 심혈관 질환에 의한 사망 위험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서 살을 빼주기 위해서 도와주는 치료제이지 일반적인 사람들이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약은 절대 아니고요. 그래서 의사와 상담을 해가지고 우리가 처방을 받고 사용해야 하는 약이 되겠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약이 부작용이 또 없는 것도 아니고, 약을 끊게 되면은 다시 식욕이 올라가가지고 또 막 먹다 보면은 살이 찔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약을 사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먼저 내가 식사를 좀 조절할 수 있어야 하고, 운동도 충분히 할 수 있어가지고 내가 스스로 이렇게 살을 뺄 수 있어야 하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살이 좀 안 빠지고 식욕이 좀 잘 안 줄어들고, 이런 사람들에게서 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약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약은 보통은 비만이 있거나 아니면 고도 비만이거나 아니면 비만 때문에 다른 질병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위한 거고, 마법의 해결책이 아니라 건강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들이 전문가의 처방을 받아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러면은 정말 의료 목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거군요. 네, 맞아요. 그러면은 의료 목적이 아니고 그냥 살을 빼고 싶어서 사용하게 되면 어떤 부작용이 생기나요? 이 약을 비만이 아닌 사람들이 사용했었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식욕이 줄어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먹어야 하는 영양분을 충분히 내 몸에 공급을 받지 못하게 되어서 영양 부족이 일단 발생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이 약물들이 보통은 속을 울렁거리게 하거나 토할 것 같은 느낌을 주거나 소화가 잘 안 되게끔 하고 설사라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변비도 발생할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런 위험 때문에 반드시 의사의 처방하에 사용을 해야 하고, 사실 아직까지 위고비가 사용된 지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약을 장기간 사용하다 보면은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는 우리가 아직까지 모르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대로 사용했다고 혹시라도 나중에 덜컥 이 약을 오랫동안 썼을 때 뭐 암이 발생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 모르니까 좀 더 안전하게 접근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효과가 좋다는 말만 듣고 아무나 사용하면 오히려 부작용이 나타나서 좀 해가 될 수 있겠네요. 사실 저는 스스로에게 주사를 놓는 것 자체가 너무 무섭거든요. 저같이 주사를 무서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먹는 약으로 넣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혹시 부작용이 더 적거나 더 발전된 비만 치료제가 나올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일단은 그 위고비 같은 경우도 지금은 주사제지만 사실 미국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똑같은 성분이 먹는 약으로도 있어요. 근데 이게 살 빼는 용도가 아니라 앞에서 제가 당뇨병 치료제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당뇨병 치료제로는 먹는 약이 있고 실제로 그 먹는 약도 살이 어느 정도는 빠진다라고 알려져 있기는 한데 위고비만큼 그렇게 뚜렷하게 빠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위고비라는 주사제를 쓰고 이제 당뇨병 치료 목적으로 먹는
이런 약을 쓰고 있어요. 앞으로도 이런 약물들이 얼마나 더 많이 개발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은 약물들이 연구 중이고요. 특히 GLP-1 수용체 작용제와 같이 이렇게 우리 몸에 있는 호르몬을 조절하는 약물들이 앞으로도 더 많이 개발이 될 거예요. 지금 현재 보니까 약 30개 정도의 약물들이 지금 현재 임상시험 단계에 있고 앞으로는 그래서 조금 더 부작용도 적고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체중 조절도 잘하고 그리고 앞에서 여진 학생이 얘기를 했듯이 주사제가 아니라 먹는 약으로도 개발이 될 가능성이 충분하게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신약들이 개발하는데 시간이 꽤 많이 걸릴 텐데 요진 학생이 생각하기에는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저는 10년? 10년? 20년 정도 걸리지 않을까요? 여진 학생이 정말 잘 알고 있네요. 신약 개발하는 데는 보통 한 10년에서 한 15년 정도 오랜 시간이 걸린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고요. 먼저 우리가 약이 될 만한 물질을 찾고 이거를 바로 사람한테 주면은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중간에 동물들한테 약이 정말 안전한지 효과 있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그 다음에 사람한테 넘어가게 되고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시험 같은 경우도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1단계, 2단계, 3단계를 거쳐서 그 결과들을 전부 다 종합해서 우리나라에서 아니면 외국 같은 데서 약이 실제로 이제 허가해 줄 만한가를 평가를 하고 허가를 해주게 돼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요? 그러면 이 약의 나이가 저의 나이와 비슷할 것 같아요. 그리고 신약 개발에 그렇게 오랜 기간이 걸린다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겠는걸요? 네, 맞아요. 신약 하나 개발하는데 최소 수백억 원 이상의 큰 돈이 든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시간도 앞에서 얘기했듯이 굉장히 오래 걸렸죠. 또한 처음에 우리가 약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물질들이 중간에 가다 보면은 탈락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약을 개발하는 데는 그래서 효과가 없을 수도 있고 안전하지 않을 수도 있고 실패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돈이 굉장히 많이 들고 성공 확률도 낮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진짜 어려운 과정이네요. 그럼 그렇게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였는데 실제로 출시가 되지 못하면 너무 아쉬울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게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그런 말도 있잖아요. 실패하더라도 연구가 완전히 헛된 것은 아닌 게 신약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쌓이는 그런 데이터라든지 경험들이 다음 약을 개발하는 데 토대가 될 수가 있고요. 어떤 물질이 효과가 없었는지, 이 물질은 왜 부작용 때문에 탈락했는지 이런 연구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더 나은 약을 개발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한 최근에는 인공지능이라든지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신약 개발이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연구들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예전에는 하나하나 우리가 실험해봐서 이거는 안 된다, 된다 이렇게 알았던 것들이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미리 이것은 약이 될 가능성이 높아, 이 물질은 약이 될 가능성이 낮아 이런 거를 미리 이제 테스트를 해보면서 조금 더 빠르고 그리고 비용도 좀 절감하면서 우리가 신약 개발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앞에서 얘기했듯이 어떤 약물들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에 대한 데이터를 넣어줄 때 이미 실패했던 약에 대한 정보들을 넣어주면은 조금 더 우리가 그런 실패 가능성을 줄일 수가 있겠죠. 그럼 제가 혹시 만약에 신약을 개발하는 과학자가 된다면 AI나 빅데이터 같은 공부를 해야 하는 걸까요? 저도 사실은 학교에서도 그렇고 연구를 할 때도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를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신약을 개발할 때 이런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는 하나의 도구가 될 뿐이고 사실 가장 기본이 되는 토대가 되는 것은 이제 생물이라든지 화학과 같은 것들을 알고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여진 학생이 혹시라도 나는 신약을 개발하는 그런 과학자가 되겠다라고 한다면은 기본적으로 생물에 대한 정보 그리고 화학에 대한 정보들을 먼저 공부하고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나는 컴퓨터에 관심이 있어. 그러면 그때는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쪽도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조만간 개발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 신약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하루 종일 우리는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이건 이제 미용적인 목적으로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 거고 사실 굉장히 위험성이 높은 거는 암이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면역 항암제라는 것도 개발되어서 굉장히 핫 이슈였어요. 실제로 암을 치료하는 임상 시험이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세계적으로도 가장 많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암을 치료하는 뭔가 획기적인 약이 하나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알츠하이머라고 들어봤을지 모르겠는데 치매라고 하면 이제 조금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치매 중에서 하나인 알츠하이머 같은 경우도 이게 왜 발생하는지에 대한 그런 조금 밑바탕이 되는 생물학적인 연구들이 많이 진행이 되었고, 이것을 이제 치료할 수 있는 약물들도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알츠하이머에 대해서도 많은 신약들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어요. 벌써 교수님께 저희 마지막 공식 질문을 해야 될 순서인데요. 여진 학생처럼 이렇게 신약에도 관심이 많고 이런 친구들한테 추천해 주실 만한 책 있을까요? 어린 학생들에게 제가 추천해주고 싶은 이런 약물과 관련된 책은 일상을 바꾼 14가지 약 이야기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이 책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약물들이 어떻게 개발되었는지 쉽게 작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어린 학생들도 어렵지 않게 약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혹시라도 중고등학생쯤 되는 학생들이 이 방송을 보고 있다면은 MT 약학이라는 이런 책을 추천하고 싶은데, 이 책은 교수님들이 썼어요. 그래서 교수님들이 약의 역사, 그리고 약학대학에서는 무엇을 배우는지, 약학대학을 졸업하면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내용들이 작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약학에 관심 있는 학생들, 또는 나는 약학대학을 가겠다라고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이라면은 한번 읽어볼 만한 그런 유익한 책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나이별로 이렇게 딱 유익한 책 추천 너무 감사합니다. 여진 학생 오늘 좋은 질문 너무 많이 해줬는데 오늘 촬영 어떠셨나요? 당뇨 치료제를 개발하다가 위고비라는 약을 개발하게 된 것도 진짜 신기한데, 근데 또 신약 개발하는 과정이 만만치 않은데 계속 연구하는 과학자분들이 너무 대단하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점점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이 늘어나면서 불치병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병들도 획기적으로 고칠 수 있는 약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오늘 많이 했습니다. 여진 학생 너무 좋은 얘기 해줬는데요. 오늘 우리가 쉽게 접하는 약들이 정말 어려운 과정을 통해 만들어지는 거라는 걸 알게 됐어요. 또 비만 치료제든 어떤 약이든 효과뿐 아니라 부작용도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요즘 과학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번에 더 흥미로운 과학 뉴스로 다시 만나요. 그럼 안녕.